몸싸움으로 간 것은 절대로 아니고 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몸싸움은 전혀 없었어요. 자유한국당은 국감장에서 숨어서 셀프 변론을 하지 말고 또 셀프 변론으로 변명하지 말고 소환 대상자 모두 검찰에 즉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야당을 탄압하고 괴멸시키려고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정기국회 중에 동료 의원 잡아가라는 국회의원, 정말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의원 맞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금요일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검찰이 오늘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방송이 많이 촬영하고 있으니까 국회 방송은 기본적으로 촬영하거든요. 네, 모든 현장을.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경찰에서 언론사가 찍은 것은 상당히 이미 확보했다는 네. 거예요. 경찰이. 근데 이제 최입의 의원실이라든가 기자들이 못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제 뭐 사각지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협조 요청하면 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 사무처가 콧대가 높습니다. 검찰이 달라고 한다고 네. 그렇게 순수하게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수수색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이제 국감에서 늑장 수사 이거에 대한 호된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의식하는 행보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네. 대외적인 시그널로 읽혀집니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감금, 폭행 등 관련해서 검찰이 1.4테라바이트 분량의 방송과 녹화 테이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국회 방송을 오늘 또 뒤졌어요. 사실 국회 방송에 자료 제출 요구해도 주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 사무처의 특성상 여야 공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처벌받는 사람 있다면 야 그걸 검찰이 달라고 해서 그냥 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제출 형식이 아니라 형식상의 압수수색 형식을 취한 것이고 저는 실제로 이건 경찰 단계에서 이미 그 영상들에 대한 분석은 끝났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그 행위자들에 대한 분류는 끝났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지금 이제 정치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그 최입의 의원실 감금 사건 그거 하나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영상 기억하듯이 그 앞에 소파로 그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해서 맡고 있는 분도 있었고요. 나중에 그 언론 보도된 전원된 것들을 보면은 안에서 마술하는 민경우 의원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영상 자료도 있겠지만은 감금이라 함이 어떤 것을 이르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판례가 나온 적이 마침 없습니다. 그 영상이 나오네요. 예, 국회 사무처, 국회 이런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항에 따라 가지고 판례안이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부 다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마술을 했든 아니면 뭐 앞에 깔고 그러니까, 앉았든지 간에. 자, 그냥 이렇게 쉽게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 털듯이 좀 자유한국당 의원들 많이 고소고발되어 있는데 많이 좀 탈탈 털어달라 이런 생각일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탈탈 터는 것은 솔직히 할 게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이미 다 나왔고. 그 영상 자료를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오히려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냥 기소를 무미건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 네. 국회 선진화법상의 모든 규정들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법원이고 예를 들어 한 5, 60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럼 그 5, 60명에 대해 가지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법원이기 때문에 검찰은 신경 쓸 거 없지만 법원은 머리를 싸매야 되는 거죠. 검찰은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것이다. 그게 가장 지금 여의도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미건조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그냥 더 올려버릴 근데 것이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건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거죠. 기소된 예를 들면 의원들. 기소된 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조금 범죄 혐의가 좀 무거운 상대적으로 뭐 과격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과연 공천할 거냐. 이게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당장에 고민이 되겠죠. 마술은 과격한 겁니까 아닙니까? 알아서 나경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도 나온 거 보면 당 지도부가 예. 전화로 지시해서 어디를 좀 막아 예. 거기가 뚫리면 안 됩니다라고 예를 들어 이야기했다면 당장에 지도부도 공천 여부에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러 번 소환을 요청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 그러니까 이제 경중이 이미 나눠졌다는 거예요. 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이제 저 표창장 쪽은 기소가 됐고 네. 사모펀드 쪽이나 다른 쪽은 기소가 아직 안 됐는데 기소된 표창장 혐의 관련해서는 오늘 첫 재판이 열려서 이건 뭐 저 공판 준비기일 그러니까 저 뭐 한 10분 만에 끝났고요. 여기는 재판 좀 연기해 주세요 했는데 연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네. 근데 이제 재판부가 오늘 그렇게 밝혔죠. 사건 기록에 대해서 왜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냐. 검찰이 구체적 이유를 좀 밝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 교수 측의 방어권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논란이에요. 좀 들어준 겁니다. 이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정경심 교수 측은 이제 기소된 거 재판에 넘겨진 건 일단 표창장 관련인데 우리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기소됐다는 거예요. 그것 좀 저는 알려달라. 전 당연히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재판의 기본 원칙이고요. 네. 지금 이제 기소할 때 보면은 물론 시기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뭐 증거자료를 부실할 수는 있겠지만 기소를 한 이상 방어권은 철저하게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검찰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 혐의 중에 이건 표창장 관련이고, 네. 모르겠습니다. 표창장 관련이든 뭐든 검찰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많은 의혹들이 어떤 건 뭐 계속 의혹으로 남아 있고 어떤 건 가짜로 드러나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어제 특히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한 달 넘게 뒤지는데 큰 게 나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검찰 발로 나오면서 저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식의 보도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 사실, 혐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좀 우스개 얘기지만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 기소 아니에요?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또 기소를 할 것이죠.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답변 드릴 수도 없고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이 사건에 아니에요. 대해서 자, 정리하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있느냐 아니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 또는 진보 진영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 이제 피해사실유포 때문에 막고 있는 거지라고 말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네. 결국에는 여권의 이번에 모순된 주장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사 결과가 없는 거 아니냐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왼발 들어 오른발 들어로 이 자리에서 표현했지만은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가진 지금 딜레마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전반적으로 그 국정감사하는 모습 보셨으면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지켜보라라는 자신감을 가진 표현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도 찔러보려다가 뭐 당신 지금 특정인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나오니까 본인의 발언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만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저는 지금 여권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니네 결과 없지 않냐고 조롱하는 거는 과거에 그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시건하는 것밖에 않습니다. 이채고 보시기에 지금 이 정황만 놓고 보면
검찰이 우리나 언론이 모르고 있는 뭘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언론이 알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답했던 것처럼 좀 수사한 데 있어가지고 어제 보면 이제 70개 이상의 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명이 됐던 것이 그거 전부 다 이미 제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도 나왔고 저는 이 수사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바도 많이 설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잠자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주장대로 실제로 한 방이 있을지 아니면 허언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윤 총장이 주장하셨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까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유리한 부분만 따다 떼갖고 공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별로 믿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경록 PB의 진술처럼 사모펀드는 정경심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분들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들만 좀 흘렸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이게 진짜 뭔가 있는지 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검찰을 조롱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장외에서 계속 투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 며칠 전만 해도 보십시오.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 및 조국 장관과 친소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언론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진우 기자가요. 사실상 네. 여론전을 했어요. 그 여론전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번에도 보면요. 아 뇌종양, 뇌경색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한 질병이고 그러면 당연히 병이 우선이지 수사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으로는 진단서나 입원 증명서에 미비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비한 거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병원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우니 내가 병원명을 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해명도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병원이나 아니면 뭐 의료진에 대한 얘기가 공개됐잖아요. 취재 경쟁이 굉장히 지금 극심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바로 이 질병에 대한 상태가 나와서 정경심 교수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바로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채우가 그게 단견인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 병원에서 이게 밝혀지면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네. 주저했던 거고 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한테 공개를 하겠다니까 지켜보시죠. 근데 이거 공개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고 첫째로는 저는 질병 상태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보통 의증이라 그러죠. 뇌경색이나 뇌종양 의증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상급 기관에 가가지고 문재인 케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런 단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출하겠다 이 법적 절차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종합병원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경심 이런 걸 가지고 교수나 거짓말 하겠습니까? 교수나 조국 관련 의혹이 어떤 건 그대로 의혹이 커지는 것도 있고 지금 이채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깔끔하게 진단서 내면 되지 왜 정형외과에서 하고 그 정형외과는 안 했다 그러고 이러냐 하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종합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종합병원은 지켜보죠. 그 전에 치료받았던 종합병원이고요. 정형외과는. 네네네. 그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병원. 치료받았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 맞습니다. 측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어제 대검 국감장에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저작권료 이야기 이 영상 아주 재밌습니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원작자는 제거든요. 그 이제까지 제가 원작 작품을 써먹었으니까 저작권료 좀 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뭐 굳이 제가 돈으로는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총장이 해오신 그대로 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안 하시면 나중에 돈 받을 거예요. 제가 돈 청구할 겁니다. 자,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말 정가빈 의원이 6년 전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작권료를 뭐 이야기할 만하죠. 그런데 이 장면도 기억하고 있을까 정가빈 의원이. 네.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청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 자리에 일어서 보세요. 그 마이크 들고 앞으로 불러내기도 싫어요. 정말 시정 잡혀도 못한 조직이. 지금 현재 윤석열 지청장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이다. 하극상. 이따 지도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돼요. 자,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총장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응원합니다. 정가변 의원이 좀 튀고 싶어서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팩트 체크하면서 영혼이 네. 탈탈 털렸습니다. 저희가 뭐 야당 의원님들 말 바뀌는 거 예. 예로 준비해서 그렇지 여당 의원님들 찾으면 또 뭐 여당 의원님은 석 달 전에까 찾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을 이쁘게 볼 수 있습니다. 추켜 세울 필요가 있죠. 한국당 입장에 당연히. 그런데 이제 과거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윤 지청장 시절에 그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아니었습니까? 네. 윤석열 여주 지청장 시절에 이걸 낙마시켰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한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정치 검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좀 전제가 돼야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한 6년 정도 되면 저 잠깐 자막은 네. 제가 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네. 시정 잡혀만도 못하다고 하는 건 윤석열이라는 검사한테 한 게 아니고 그 검찰에 이야기한 거죠. 예. 네, 말씀하시죠. 6년이면 뭐 세상이 많이 바뀔 수 있죠. 대통령도 한 번씩 바뀌고 뭐 그리고 뭐 고속도로도 깔리고 철도도 깔리고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뭐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그러고 그리고 결국에는 엄정한 수사할 걸로 기대한다라고 청문회 자리에서 무한 옹호했던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3달, 4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꼴대나 이렇게 뭐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비애감을 느끼는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에는 정무적 감각이 본인이 없다 그랬지만은 상당히 많은 정무적 판단이 오갈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패스트트랙 수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은 여야가 봤을 때 공이 균형을 갖췄다 할 만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조국 장관 수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여야 양쪽에서 사실 띄워주는 것 같으면서도 엄정히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제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네. 근데 정무 감각이 없는 것 같던데요. 자, 왜냐하면 좋은 겁니다. 저희가 따로 여쭤볼게요. 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채고 같은 경우에 이제 공당의 최고위원이시란 말이에요. 원외에 계시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의 가치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대표적 사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골대 바뀌면서 슛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쏘려고 보니까 내 골대가 되는 거고 갑자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네. 어제 나온 예. 저 윤석열 총장 이야기 중에 제가 잘 몰라서 이 정도면 어제 윤석열 총장이 할 말 상당히 한 거죠. 저는 상당히 자기 자신감, 생각, 수사에 대한 그렇죠. 자신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역대 정권의 검찰 독립성과 관련된 그 한번 질문이 여쭤보죠. 나왔었어요. 네. 이철희 의원이 뭐 네, 그럴 때 예, 했던가? 예. 그럴 때 어느 정권에서 검찰을 제일 뭐 좀 놔준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아마 이철희 의원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을 건데 예. 이명박 정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검 대변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 중간에 답변이 잘렸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소회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답변이 잘리다 보니까 중단되다 보니까 오해를 좀 나왔는데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의 검찰 독립성,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검찰권을 총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어느 정권을 떠나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제가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물어봐놓고 답했더니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저는 때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게 맞다는 겁니다. 질문의 부적절성을 논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이철희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역대 정부와 비교하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예상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했을 거라 봅니다. 이 답변을 예상했다면 제가 아는 이철희 의원이라면 절대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 나왔고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중앙지검장이니 검찰총장이니 하면서 큰 틀에서 위에서 보는 위치에 갔기 때문에 하는 평가가 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 때는 어쨌든 특별수사를 지휘하면서 겪었던 어떤 고충이 있었을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가던 중수부의 과장이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봤을 것이고 관점의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개인적인 걸 물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한 건데 지금 너무 지금 이제 오히려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모르시는 지금의 분들- 위치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검찰총장으로서. 중수부에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상득 그러니까 예. 뭐 최시중 뭐 이런 사람들. 예. 이른바 상황들 예, 그렇습니다. 저 구속시킬 때 중수부에 있었는데 그때는 MB가 이렇게 많이 간섭 안 하더라 해서 한 말이었던 왜냐하면 것 같고. 그게 왜 오해를 낳았냐면 네. MB 때 무슨 수사가 쿨했습니까? 예를 들면 광우병 문제 관련해서 PD 수첩 다뤘죠. 증거 조작했다고 수갑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 무죄 판결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MB PD 들요. 네. 그 정윤주 KBS 사장 여기 사장이었죠. 네. 그거 찍어내는 수사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무죄 받고 해임도 네. 부적절하다고 다 제가 판명이 말하는 났었고. 게- 아니 그래서 그런 MB 때 수사가 쿨했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치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검찰이 MB 때 뭐 독립돼 있고 수사를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안 되죠. 박 대표 말씀은 어쨌든 MB 때 정부가 청와대가 검찰을 놔줬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말도 말씀을 안 하고 되죠. 싶은 왜냐면 거죠. 내곡동 근데 사전 애초에 문제도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 질문을 하려면 예를 들어 세계 정부에 걸쳐가지고 동일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걸 공정하게 비교했으면 모르겠으나 저도 정치를 하면서 지금 네. 제 위상이 그동안 계속 변하거든요. 그때 아니, 따라 그러니까 보이는 답을 관점이 하면 안 자, 된다는 이채호가 거예요. 보시기에 어느 정권에서 저 검찰 제일 많이 놔준 저는 뭐 것 같아요? 검찰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네. 검찰에 계속 있으면서도 자기 직위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이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수부 과장한테 직접 외압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 네. 때문에 이건 뭐 누굴 탓할 것 없이 그냥 우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지금 청와대가 검찰을 많이 놔준 건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청와대가 검찰 놔줬다기보다는 사상 초유의 진짜 네. 사실 친정부 집회가 검찰청 앞에서 있는 것이기 그건 뭐 때문에 지지자들이고 지지자들이죠, 아니 많이 그거는. 놔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정권의 목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나 아니면 네. 하다못해 유시민 그건 이제 인사들까지 이후의 참전하고 여권의 반응이고.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 네. 수사라는 것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없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하다 보니까 이거 결과가 중간 결과 좀 이상하네 하니까 그때 최동욱 총장 따르고 뭐 별일 다 있었던 것처럼 네. 그 중간에 불편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하나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SOC 투자 촉구했어요. 건설 투자. 네. 아시다시피 건설 투자는 성장률 올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것 좀 그만하자 했었는데 대통령이 언급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왜 지난 정부는 건설 투자로 한다고 비판해놓고 이러느냐 또 했더군요. 지난 정권들은 토건 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 SOC 그게 네. 뭡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주택 공급 늘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 교통망 이런 것들 확충하라는 건데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시간표가 쫙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건지. 이거를 좀 땡겨라. 네, 조기 집행해라. 조기 집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리고 건설 경기가 많이 죽어 있거든.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쪽 네. 그런 사업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 네. 그럴 거였으면 구호를 원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만들면서 그 앞에 뭘 세웠냐면 토건 같은 게 먼저가 되는 세상이 오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저는 지금 와서 이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정부의 정책 전환이 이게 지금 SOC에 대한 게 슬금슬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처음엔 SOC란 단어 자체를 죄악시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한 1년 전쯤에 뭘 발표했냐면은 우리는 SOC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생활용 SOC를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게 뭔가 봤더니만은 뭐 수영장 짓고 체육관 짓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자, SOC라는 거는 사회 간접 자본이고 누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도박장 지금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거 짓는 게 SOC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결국엔 승수 효과라고 하죠. 여기에 정부 자금을 100억을 투자했을 때 그거 10배 이상의 가치가 나오는 기반이 되는 걸 할 때 사회 기반 시설이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수영장 하겠다, 체육관 하겠다 좋아하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 가보면요. 민간에서 하는 헬스장도 이미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이걸 어디까지 낮춰야지 되는 겁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국민들은 4대강 같이 쓸데없는데 삽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쓰지 말라는 자,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4대강 같은 거 했더니만 나중에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거기 가가지고 제발 없애지 말자 그러고 정신 지금 같이 차리세요. 시위하고 국민 있잖아요. 70% 80% 반대하는 정책이에요. 아니 자, 그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수치 너무 얘기하시는데 과열됩니다. 정작 네. 그 지역의 혜택을 자. 보는 사람들은 네. 왜 그럼 반대하지 않습니까?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인데 4대 보철거 반대하죠. 그렇죠. 네. 퀴즈 하나. 진보나 보수 진영 두 쪽에 모두 아픈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매년 1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복지 정책 중에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한 대통령은 누굴까? 또 하나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예타라고 그러죠. 예타를 면제해 준 대통령은 누굴까? 두 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이채원 해 주실래요? 네. 원래 기초연금은요. 기초노령연금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2007년에 유시민 장관이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근데 이게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네. 박근혜 정부 때죠. 박근혜 정부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급액을. 아주 대폭 대폭 올렸죠. 10배 이상 올랐어요. 20만 원씩 네. 막 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서 30만 원 이렇게 네.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네, 2번 답은요. 이번 다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자, 그럼 여쭤볼게요. 공교롭게 4대강에 들어간 예산이 22조 정도 됩니다. 네. 24조 원의 대형 공사, 그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네.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절차상 법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 줄 테니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해라는 겁니다. 하나씩 줬죠. 네, 하나씩 줬죠. 광역별로. 이렇게 골고루 예, 줬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타 면제 기준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심사할 때.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담보하지 못해요. 경제성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절제는 필요합니다. 남발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절제는 필요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서부 경남권 KTX 하나로 예를 들어보면요. 서부 경남권 KTX라고 이제 진주 쪽으로 뚫고 나가는 KTX를 넣겠다는 게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김경수 지사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KTX면 300km짜리 고속철도인데 단선으로 짓는다는 게 사실 많은 철도하시는 분들도 의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타 면제로 통과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저거 실제로 지어지긴 할까? 우리가 보통 티스푼 공사라고 하죠. 처음에 무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 찔끔찔끔 해가지고 한 30년 만에 완공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가보면 월드컵 대교 이런 거 짓는데 처음에 예산 투입 잘못해가지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이제 다리 상판 올라갑니다. 네. 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계획적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그리고 나중에 이용 가능성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진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를 들은 남북 내륙철도거든요. 예. 그게 KTX가 네. 거제부터 출발하는 진주. 이제 사안별로 이게 보려면 너무 복잡해서.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여러 사업 중에서 그나마 경제성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그것도 진짜- 단선 철도라는 자, 겁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예.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그렇게 뭐 무상급식 이런 것도 앞장서 반대하던 진영에서 정작 1년에 10조 원씩 들어가는 복지 정책 어떻게 보면 퍼주기죠. 네, 뭐 어르신들에게는 소중한 돈이지만 매달 나오는 또 토건 정책 그렇게 반대하던 정권이 들어서니까 24조씩 예타를 면제해줘요. 2조 4천억도 아니고. 네. 진보 정부에서 진짜 진보 정책이 나오는지, 보수 정부에서 정말 보수 정책이 나오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때 그때 2012년 대선 공약 만들 때 저도 이제 그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좌클릭을 한다고 이제 박근혜 그 대선 캠프가 선언했던 것이거든요. 그건 순수 보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해서 갔던 좌클릭이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클릭을 하겠다는 선언도 딱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지지율 수치나 이런 게 떨어지고 나니까 무계획적으로 지금 SOC 사업이나 이런 걸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계획된 그런 실수도 문제지만은 지금 무계획적으로 결국에는 경제 수치가 안 나오고 최근에 52시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스스로 우려를 셀프 표현하셨고 과거에 보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겠다고 셀프 우려 표현하셨고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경제 정책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저는 한마디만 드리면 네. 이 SOC, 이 예타 면제 이 문제는 네. 대통령이 철학했습니다.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 해내겠다. 본인의 약속입니다. 대국민. 그런 측면에서 예타 면제가 네. 발표된 것이지 무분별하게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볼까요? 저희가 지지율 잘 안 다루려고 하는데 리얼미터 거 많이 오른 걸 다뤘기 때문에 그러다 또 하루인가요? 이틀 만에 지금 갤럽 건 또 그만큼 또 빠졌어요. 공교롭게 오른 거 내린 게 거의 비슷하게 빠져서 네. 이거는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볼까요? 이게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여론이 아직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는 왜냐하면 사퇴한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언론들이 사퇴하고 나니까 좀 반등하는구나 그러니까 했는데. 리얼미터는 계속 빠지다가 사퇴한 이후에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공교롭게 갤럽 조사는 뭐였냐? 9월 셋째 주가 제일 안 좋았어요. 추석 직후가. 그러다가 1%씩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래도 4%포인트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조국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리얼미터와 갤럽이 좀 다르죠. 리얼미터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 중심으로 응답을 하고 ARS니까. 이제 갤럽은 정치 저관여층도 폭넓게 참여하는 조사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인데 저는 중도층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올랐고 대통령 집권층한테 근데 공교롭게 갤럽에서는 중도층이 빠졌단 말이에요. 30대 호남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 2주 좀 지켜봐야겠다. 조국 사태 이후에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 지금의 상황들이 빨리 수습이 어떤 형태든 간에 수습되기를 많이 바랬거든요. 그래서 1, 2주 뒤에 여론이 진짜 여론일 가능성이 있다. 저 갤럽이 오늘 발표된 수치가 39%가 전국 수치고요. 그 안에 무슨 인구로 다 보정을 했겠지만은 뭐 영남도 있고 호남도 있고 결국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서울의 수치는 3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제 콘크리트층이 어디까지냐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했는데 34까지 찍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 저는 하나가 부족한 게 뭐였냐면은 대통령께서 그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과 검찰 개혁에 대한 좀 의지를 밝힌 부분은 있었으나 반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앞으로 정부의 인사 정책에 있어가지고 어떤 점을 보완하겠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는데 정치 컨설팅이 업이시잖아요. 네. 정치인의 인기 올려주시는 게 직업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의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조국 정국 과정에서 이제 그게 많이 좀 훼손됐거든요. 공감 능력을 높여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어쨌든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제 민생이라든가 다른 행보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거든요. 근데 한국당이 공교롭게 공수처 도입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국 장관이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사퇴함으로 인해서 장막이 가려졌던 것들이 거치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도 굉장히 긴장을 해야 할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정치인이나 진영의 지지율이 높아질까 했는데 전망을 해주셨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